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달 경기 동부 원예농협 정기 영농 교육의 과수의 적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5월 12일 날 저희 그 원예농협 2층 회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진행했던 건데 이 녹화를 했었는데 이 녹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이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 복습하실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사무실에서 다시 컴퓨터로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기동부 원예농협의 지도상무 허환입니다. 오늘 5월 달에 적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적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꼽히는 순서가 아래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개 내지 8개 맨 마지막에 꽃이 피고요. 제일 처음에 피는 게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통 3번과 4번과를 많이 쓰게 됩니다. 1번, 2번과는 아무래도 세력이 먼저 피고 세력이 크기 때문에 세력이 세기 때문에 과일이 이제 기형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잘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과 요 위에 있죠.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작은 과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짠다마라 그러죠. 이제 그게 생기기 때문에 주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이나 4번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배의 적과 순서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주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요 주지마 큰까지 그 주에서 나간 큰까지 측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의 끝에 부분 30cm는 먼저 솎아내십시오. 왜냐면은 여기에 과일을 달면 이게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는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과지 및 측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에서 나갔던 이런 과일 주지 여기 끝에도 여러분들이 솎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따가 그림에 나올 텐데요. 바깥쪽부터 솎아내시고 외부를 먼저 솎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밑으로 처지거나 아래로 향한 가지 위로 솟은 가지는 우선 솎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가지는 당연히 솎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고 열매가 달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파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과촉엽이라고 하는데 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는 그런 열매는 먼저 솎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3번 내지 4번가가 세력이 딱 좋기 때문에 보통 이걸 주는데 여기서 모양이 장원형 길쭉하면서 모양이 예쁜 과일 동그랗게 좀 끝비뚤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열매 꼭지가 길게 이렇게 기른 것으로 두셔야 됩니다. 굵은 거로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흑성병 방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쓰는 헥사코나졸 같은 약들은 이제 적절한 성분이 들어있는 헥사코나졸은 관계가 없는데 헥사코나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에는 등록이 안 됐지만 이제 그런 약을 옛날에는 많이 이제 옛날에는 조금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 열매 꼭지가 짧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특히 이 꽃이 처음에 수정이 돼 가지고 열매 꼭지가 발생할 때 그때 주시게 되면 굉장히 짧은 그런 열매까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끝부분 주지 선단 부분 그 다음에 장과지 선단 부분 이런 데는 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을 먼저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적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죠. 30cm, 30cm 전부 다 이렇게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장지 당연히 도장지 있는 거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하고 부실한 가지에 있는 것도 없애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 요 가지의 바로 밑에 난 약한 가지도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부실한 가지도 두시면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위로 솟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된 것도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옆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나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일을 두셔야 됩니다. 옆으로 뭐 대략 한 45도 정도 된 그런 과일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 정면으로 봤을 때죠. 옆으로 45도 된 것들을 두시는 게 맞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배가 있고 옆에 이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촉엽인데, 이 과촉엽이 없는 어떤 게죠?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과촉엽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소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굉장히 기형과가 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적과하실 때 뭐 기형과, 상처과,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 어려운, 그 다음에 축이 삐뚤어진 거, 짝꿍둥이라 그러죠. 오형과 이런 것들, 오형과가 이제 병충해 오염됐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 2번과는 세력이 세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6번, 7번, 8번과는 이 작은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없애주셔야 되고요. 좌우가 같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진 부위에 볼록하게, 뭐 여러분들 숯배 잘 아시죠? 숯배도 없애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울퉁불퉁, 이제 우리가 돌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각이 진 거, 주로 이제 냉해를 받으면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고리진 과실, 이것도 냉해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동록이 낀 과일. 그 다음에 꽃이 깨끗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유체가, 우리가 쓰는 말로 별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애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모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형과고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예쁜 과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끝에 부위가 처지기 때문에 이 과경부, 그러니까 여기를 과경이라고 하죠. 이 과경부가 돌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된 형태가 꼭지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이 표주박형, 이거는 모양이 예쁜 것 같지만 이 초보자들은 이런 그 형태를 많이 두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소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비대칭과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체가라 그래서 아까 제가 별박이라고 말씀드렸죠. 꽃이 안 떨어진 거, 이것도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과 위주로 몇 번? 3번 내지 4번과를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복숭아 적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과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수분을 조절을 하고, 또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적과를 통해서 잘 조절을 하게 되고, 제일 처음에 정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저희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적과에, 지금 우리 적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과는 이 나무 위에 선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양수분이나 조절 이런 것들은 양 많은 것은 정례로 조절을 하시고요. 이 적과는 나무 위에서 과일을 고르는 작업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양수분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례가 더 중요하고, 적과는 이제 모양을, 과일을 고르는 그런 형태라,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좀 적과를 약하게 하셔가지고 수세를 좀 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적과라고 하는 거는 과일을 많이 두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목 같은 경우에는 세게 해서 또 약간 일찍 하면서 이렇게 수세를 조절해라,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조생종일수록 크기가 작게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만생종일수록 과일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이 클수록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이 과일을 무리하게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착과를 많이 따버리게 되겠죠. 제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해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생리적 낙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숭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적과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과일이 갈라진다거나 낙과가 된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의 경우에는 심한 어떤 그런 과일을 무리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적과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그 복숭아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성,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숭아 품종 특성에 따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적절한 과일을 생산하는 게 좋지, 너무 크게 무리하게 착과량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의 경우에는 정상과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여기가 이제 대칭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고가, 여기가 열을 요라 그러는데요. 이 요고, 이게 높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길쭉한 과일을 두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더 크죠. 여기 이거 편육과 여기가 더 작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짝꿍둥이죠. 짝꿍둥이가 돼서 이거는 이제 기형과가 되고요. 요 저과, 여기가 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낮아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그란 그런 형태.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그랗고 이제 적과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유난히 동그란 과일이면서 이제 큰 게 있어요. 큰 거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배과는 거의 한 80% 이상의 낙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과수원에 다녀보면 이 쌍배과, 요저과 요거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과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쭉한 형의 적과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이렇게 쭈글쭈글하면서 약간 주름이 있으면서 이런 과일을 두셔야 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작으면서 쭈글쭈글하면은 과일이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 이렇게 그 과일이 작으면서 색깔이 붉게 착색이 되면서 쭈글쭈글하면 이제 이 위조과, 이 열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매가 마르면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과일이 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마르면서 쭈글쭈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세가 저하가 되고요. 또 잎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이 다른 과일은 파란색인데 이거는 이제 붉게 착색이 됩니다. 빨리. 그리고 양수분을 역류해서 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은 힘이 없으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과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까 쭈글쭈글한 걸 둬야 된다니까 이걸 두시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들은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장원항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형과로 착각해서 제거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과하실 때 잘 하셔야 되고,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면서 약간씩의 쭈글쭈글하면서 색깔이 푸른색을 띠는 그런 과일을 두시는 것이 대과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적과 시기는 뭐 빠르면 빨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복숭아의 경우 너무 빠르면 이제 이것이 낙과로 이어지거나 해칼이라고 해서 씨가 갈라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릴수는 좋겠지만은 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한 적과를 하게 되면 생리적 낙과나 해칼이 발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에는 착과량이나 수세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몇 차례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인건비, 인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예비적과는 먼저 꽃 피고 나서 만개되고 나서 20일경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복숭아는 꽃이 피고 나서 대략 한 3주 정도가 돼야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며칠 5일 일주일이면 금방 수정이 됐는지 알 수 있지만 복숭아는 계속 수정이 안 됐어도 과일에 달려있는 가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돼도 계속 커지다가 한 3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큰 것과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없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한 2배 정도를 남겨두고 모양이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병 먹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과를 하시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뭐 모양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제 위로 솟은 과실 가지에서 그다음에 상처가 이제 기스라고 하면 안 되죠. 상처, 스크래치가 난 그런 상처를 우선적으로 적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파리가 있는 쪽에 과일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파리가 없이 여기 이파리가 없죠. 이파리가 없는 상태에 두시게 되면은 과일이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종신장이 길고 쭈글쭈글한 과일을 남기고 과일만 남기고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아래쪽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열매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래 열매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를 기부라 그러죠. 여기는 짝짝이 기형과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쪽에는 당도나 품질이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에서 끝쪽으로 두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무리 적과는 만개 후 50일이니까 보통 우리가 4월 25일 날 만개가 됐다고 치면 여러분들 50일이니까 대략 6월 언제가 될까요? 6월 한 15일 정도가 이제 마무리 적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쌍배가 기형과 이런 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건정과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적과는 이제 이런 정도로 하게 되고요. 이제 과일을 다실 적에는 높은 데께 한 100씩, 요게 중간이 100이라고 보통으로 기준했을 때 여기는 좀 짧게 70 내지 80 해서 여기는 좀 적게 두시고 이제 요 위에 주로 많이 두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위에 부분이 당도도 좋고 크기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정적과는 만개 후 60일, 그러니까 2달이죠. 그러니까 4월 25일에 만개였다면 6월 25일이 되겠죠. 이 이후 과수원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적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적과가 다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나무 수세가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뭐 동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일을 이렇게 달아놨다 할지라도 이거는 더 다르면 안 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적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일에 이렇게 복숭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핵이 있는데 이 안에 종자가 있습니다. 요게 딱딱한 부분을 요걸 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갈라지는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요 갈라지게 되면 조생종에서는 요게 핵이 이렇게 있는데 갈라지게 되면 요 핵과 과일 사이가 붕 뜨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붕 뜨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뻥가라고 하고요. 만생종에서는 자원항도 같은 경우죠. 여기 핵이 있고 이렇게 씨가 있으면 여기가 깨져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바깥에 보면은 물에 젖은 것처럼 물에 젖은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보통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해칼이 이제 경액기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경액기. 그러니까 이 경액기 이전에 있는 것이 전기 해칼, 경액기 이후에나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액기 중해칼, 후기 해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해칼이 생기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급격한 양수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들어왔다든지 또 아니면
양분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양분이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료를 많이 갑자기 줬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급하게 강전정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세를 너무 세게 해서 양분의 흐름이 너무 세다든지, 이럴 경우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왔을 때, 큰 비가 올 때는 수분이겠죠. 이때 배수 대책을 세우시고, 또 이제 양분이 세게 되면 해칼도 발생하지만 이 쌍배가는 이렇게 안에 씨가 2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양분이 급격하고 세게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찰해서 정상인 것을 남기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쌍자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기비 같은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 해의 기상에 따라서 많이 생기는데요. 꽃눈이 이제 생길 때, 이게 언제 8월이죠. 8월에 고온건조 한 해에 이제 암술이 2개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복숭아 꽃에 암술이 하나가 있고 수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암술이 2개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쌍자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쌍자과는 제가 3자과, 4자과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쌍자과는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쌍배과는 말씀드렸죠. 씨가 2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발육도 중 1개는 퇴화하지만 영양 조건이 셀 때, 이럴 때 다시 이제 2개 모두 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100% 낙과는 아니지만 80% 이상의 낙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유난히 크면서 동그란 것들은 쌍배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쌍배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농사를 잘 꼼꼼하게 지시는 분들이 이 쌍배가를 많이 두세요. 왜냐하면 모양이 예쁘고 크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시고 쌍배가를 두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된다. 농사를 몇십 년 지신 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갈라보면 이렇게 씨가 2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배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 지금 씨가 2개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유난히 큰 과일은 여러분들이 전정 과일을 이렇게 잘라 보세요. 그럼 이 안에 씨가 있거든요. 요 씨가 가위가 들어가다 탁 걸리면 툭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쌍배가라고 생긴,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과일들을 요거 쌍배갈 것이다 잘라봤을 때 틀림없이 씨가 2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오전 내내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보기만 해도 이거 쌍배가구나, 아니구나,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바로 쌍배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요거는 정상가고요. 여기 씨가 2개가 있는 이것이 쌍배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칼이 발생해서 낙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 꽃이 피고 나서 아까 제가 3주가 걸려야 이제 결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 2주 안에 이제 결실이 안 되고 이제 저온이라든지 저장 양분이 부족할 때 찌글찌글하게 낙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꽃가리가 없는 품종들도 낙과가 되고요. 6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해칼, 그리고 세력이 지나치게 세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양분 경쟁, 과일하고 신초 간의 양분 경쟁으로 배발육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리적 낙과, 이거는 이제 거의 한 3주가 지나서 증상입니다. 그래서 낙과가 일어나고요. 지금 이 과일은 지금 이제 커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이 시기 5월 13일 정도의 시기에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확전 낙과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강의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국 이제 이 수확적 낙과는 해칼이라든지 또 급격한 양수분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수세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재배 관리를 강전정과 질소과다를 피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세 안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비료를 적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전정을 하지 마셔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마셔야 되고, 가을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을 전정을 특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세 안정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 이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수세 안정이 가장 그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수세 안정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과일을 크게 만들어야죠. 수세를 과다하게 해서 이제 대과죠. 대과를 생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상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이 이러한 그 수세를 과다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런 쪽하고, 수세를 안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맛도 좋아지고 하지만 과일의 크기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을 달 때는 아까 이제 장원형이면서 길면서 쭈글쭈글한 과일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지의 경우에는 이제 단과지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과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촉진되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양분이 분산이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무름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조생종,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에 따른 조생종에는 이제 장과지에 붙이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농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과지에 착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단과지 여기에 다루는 것이 과일이 훨씬 더 두껍고요, 좋고요. 이런 장과지에는 과일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매까지 하고 과일을 어떤 걸 두어야 될 거냐를 말씀을 드렸고요.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수관 내부의 일조 부족으로 과일 품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도장지를 없애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도장지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의 신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결정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 소금 전정으로 전정과일을 잘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끝부분, 이 주지나 측지 이런 끝부분에는 전부 다 염지라 그래서 비틀어 주시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여기 햇님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잘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을 전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햇빛이 잘 들어가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약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뭐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적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적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적심들을 많이 하셨는데, 적심이 무조건 이 능사가 아니라 그 나무의 형태나 수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칼이 조생종에 발생하면 씨와 과육이 붕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만생종에 발생하면 이렇게 수침 현상이 발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칼은 경액기가 있는데, 6월 달에 경액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품종마다 6월 달에 올 수도 있고 7월 달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액기 때 잘못 다루게 돼서 경액기 전에 오는 해칼과 경액기 중에 오는 해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해칼이 이 안에 씨가 깨지게 되면 조생종의 경우에는 붕 뜨게 되고요. 만생종의 경우에는 이제 수침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낙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양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한 전정, 과다한 시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2월 달 내지 3월 달에 퇴비 주시는 거, 유기질 비료죠. 이거 주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늦게까지 비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그 질소가 필요 없는 시기에 계속 질소가 공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뭐 한 3월 달, 4월 달에 화학 비료 주시는 거, 이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늦게까지 비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료는 9월 달, 9월 한 중순 이후 9월 하순 정도에 꼭 주셔야 되고요. 퇴비도 10월 달 정도에서 꼭 주시는 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생종의 수침 현상은 7월 달에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가 있고 이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낙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헤칼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헤칼이 조생종에 발생하게 되면 뻥과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상을 좀 살펴보니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에 5월 달에 제가 평균 비가 온 것을 따져봤더니 86.6m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18년도에 굉장히 뻥과가 심하다고 저한테 그러셨죠? 그래서 뻥과가 사실 심했어요. 그레이트, 마도카 이런데 그때 비가 무려 189mm. 그러니까 100mm가 더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5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뻥과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청공병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지금 오늘 5월 13일이니까 그렇게 그 지금 현재 거의 5월 달에 중반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가 이따가 후반부에 5월 달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뻥과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 비가 5월 달에 많이 오지 않는다면은 청공병의 발생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월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적과를 천천히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적과를 너무 세게 해버리게 되면 뻥과도 많이 오게 되고 나중에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과를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0개를 달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개를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이렇게 좀 두셔야 나중에 뻥과도 발생이 덜하고 또 먹을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생종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뻥과 헤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역시 이때 7월 달에 강수량을 보면 10년 동안의 평균이 360mm였는데 2017년도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헤칼과 이 수침과가 이 코찔찔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코가 나온 것 마냥 우리 저 국말에 우리 조합원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 코찔찔이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C에서부터 깨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454mm의 비가 2017년도에 우리가 그때 장원항도에 수침과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거의 100mm 이상의 비가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장원항도의 경우에 헤칼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원항도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7월 20일 이후에 봉지를 싸실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7월 초부터 비가 많이 오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헤칼이 온다라고, 코찔찔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서 적과를 일시에 전부 다 끝내셔가지고 나중에 이 수량이 한정이 돼서 나중에 내가 10만 장 먹을 건데 이 적과를 그냥 6월 달에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 떨어지고 헤칼과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만 장, 8만 장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에 적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숭아의 적과에 있어서는 그 5월 달, 특히 7월 달의 기상 상태를 잘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조생종에 2017년도 조생종이 아니라 장원항도에 이 헤칼이 코찔찔이가 발생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렇게 5월 달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물론 4월 달에 비가 많았죠. 그래서 이 4월, 5월에 비가 많은 걸로 인해서 이 뻥과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조생종에 약간의 그 뻥과가 있었어요. 역시 164mm의 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우리가 헤칼이 장원항도에 문제가 있었던 게 2012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레이트나 마도과 이런데 뻥과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적과를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죠.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장원항도, 양홍장 같은 데에 헤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과의 수위를 조절하시고 천천히 그 템포를 조절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하나의 표로 나와 있는데요. 6월 10일 날 적과를 종료를 하고 6월 20일 날 봉지를 전부 다 싸버리게 되면 7월 20일 날 만약에 해칼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한된 방법을, 개선된 방법을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1차 적과, 2차 적과, 3차 적과에서 뭐 이렇게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순차적으로 적과를 하셔서 착과를 안정시키는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적과를 마무리를 지시게 되면,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만생종의 경우에겠죠. 만생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조생종 같은 경우엔 5월 달에 기상 현황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적과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숭아는 결국 생리적 특성이, 이렇게 해칼이라는 생리적 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수세가 안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일시의 적과, 일시에 한 번의 적과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적과와 봉지 싸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요 중간의 부분에도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천공병 같은 경우에 5월달, 6월달에 발생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분의 과일을 두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지금 제가 아까 카톡에 보내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노린재 피해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때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장 목표를 했을 때 계속 순차적으로 두시면서 병가와 기형가와 또 노린재 피해가 이런 과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코찔찔이 칼과 뻥과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10만장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중복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만장을 6월 20일 날 적과를 다 종료를 해버리게 되면 이 중간에 2만장에서 5만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8만장 내지 5만장밖에 수확을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좀 하면 5월달 강우에는 그레이트, 마도가 이런 등의 뻥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월달 강우에는 남길과실을 많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수정적과를 해서 그러니까 조생종의 경우에 수정적과를 하면서 봉지를 씌우거나 혹시 무봉지 재배로 하십시오. 네, 그 그레이트 정도는 무봉지 재배 하셔도 굉장히 색깔도 잘 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장원항도의 수침과 코칠찌리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 일부분을 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지 싸기는 7월 말부터, 7월 하순부터 수정적과를 하십시오. 이때 복숭아 따야 되는데 언제 하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때 되면 이제 인력도 많이 남아들기 때문에 남아드는 인력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지를 싸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조생종 수확이나 이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하고 봉지 싸기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청공병 방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서 6월 달에 청공병 발생하는 것을 봉지를 다 싸버리게 되면 그 안에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6월 달 돼서 눈에 띄는 것들은 하나도 골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숭아 5월 적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숭아와 배의 적과의 방법은 조금 다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특히 복숭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차적 적과, 그리고 기상 상태를 감안해가면서 적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2년도 5월 정기 영농교육 대면 강좌였지만 여러분들한테 비대면 강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